한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죠. IMF 총재가 미국이 이대로 가면 공급 절벽이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는 관세를 물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거고요.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를 만들지 않고 상대국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로 제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일 쇼크, 코로나 봉쇄에 이은 새로운 공급 절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나게 되는 건데, IMF 총재도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된다고 말을 했지 이 둘을 합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단어 하나만으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로 돌아가 볼까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었던 이유는 오일 쇼크라는 외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재선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던 닉슨 대통령이랑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대통령 친화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아서번즈 연준 의장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1979년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나서면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981년 21.5%까지 올려요. 연준의 두 가지 책무인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 중에서 물가 안정을 선택하고 고용을 포기합니다. 기업들의 파산과 엄청난 실업률로 인해서 미국 경제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1981년에 인플레이션율이 14.6%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었던 거죠. 이 고통스러운 금리로 인해서 2년 만인 1983년 인플레이션이 2.36%로 감소합니다. 고통스러웠던 만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시킨 거죠. 그래서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은 발작을 하게 돼요. 연준이 과거처럼 폴 볼커의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파월 의장은요, 한창 금리를 올리던 당시인 2022년에 폴 볼커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증시는 발작했죠. 20% 넘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서번즈를 닮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닉슨 대통령처럼 금리를 내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이 이걸 수용하게 되면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 상승 우려에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름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파월 의장은 명예가 실추될 수 있겠죠. 그럼 파월 의장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돈의 흐름을 읽는 연준의 생각법에는 연준이 긴장하는 경제지표는 무엇인지, 트럼프 관세가 연준에 어떤 정책을 끼치는지 실물 경제와 연준의 정책, 시장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연준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요동치고 경제지표가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는 치솟고 있고요. 주문 생산은 둔화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GDP는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연준은 단순히 금리를 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의 맥박을 측정하고 경제의 건강을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필요한 처방전을 내리는 의사와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내가 사업을 해서 잘 아는데 지금 열이 나니까 타이레놀 2알 해열제 처방전 내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는요, 의사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트럼프는 필요에 의해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준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말할까요? 거봐, 내 말대로 금리를 하랬지, 이 돌팔이 연준아, 이러면서 트럼프의 입김을 막아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했다가 인플레가 치솟게 되면은 파월은 제2의 아서번즈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요. 권력의 움직인 선택,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인물이 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IMF 총재 말대로 인플레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라면은 연준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게 됩니다. 연준의 묘책이 없다면은 트럼프 임기 동안 연준은 욕을 먹고 독립성도 위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어떤 카드를 쓸까요? 연준의 목표는 연 2%라는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역할은요,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국채를 매입 매도하는 공개시장 조작,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매도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있고요, 미래의 통화 정책 방향의 신호를 제공해주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리고 경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평가가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트럼프 압박에서 벗어나려면요, 이 목표와 역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시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연준의 행동 선택지는 대략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연준이 실업률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었죠. 그게 언제 나오고 얼마큼 나올지를 몰랐을 뿐인 겁니다. 2022년에 치솟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양적 긴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양적 긴축 규모를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방향은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선택은 증시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동안 연준은 금리를 높게 인상했지만 미국 경기가 좋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GDP 역성장으로 벌어지고 있고 관세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가계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 자산가격 하락, 수출 감소 등이 벌어집니다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때 풀어놓은 과도한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AI로 인해서 투자가 활발했죠.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됐었죠. 그러면서 증시랑 부동산 호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소비가 잘 버텼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침체가 계속 왔던 겁니다.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는 추세고 관세로 인해서 경기도 위축되어가는 전환점에 있잖아요. 고금리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바로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물 경제가 효과를 보려면 시간차가 존재해요. 여기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에요. 외국으로 나간 공장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호황인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미국으로 안 오려고 하겠죠. 굳이 미국으로 안 가도 여기서 돈 잘 버는데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침체인 상태에서는 미국만 경기가 좋으니까 관세가 존재한다면은 미국 내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게 됩니다. 관세라는 정책은 글로벌 경기를 둔화하게 만들죠. 미국의 금리 인하는 미국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은 레버리지가 높은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구매력이 늘어나죠. 자산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문제는 물가가 안정되거나 하락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 우려가 덜하죠. 근데 지금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이때 금리 인하를 한다? 리스크가 너무 크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담을 수출국이 질 거다. 그래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되려면은 수출국이 침체로 인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제품 가격 인하를 하거나 수출국이 관세만큼 환율을 절하해서 환차익을 늘려야 돼요. 수출국이 환율을 절하하지 않거나 미국 외에도 팔로가 있어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은 관세 부담을 미국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이 이윤을 포기하고 제품 가격을 낮추거나 비용을 고객한테 이전시키겠죠. 그러면 고객이 관세만큼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힘의 줄다리기에 따라서 손해볼 국가가 미국이냐 수출국이냐가 결정됩니다. 힘의 줄다리기 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이 바뀌게 되잖아요. 관세로 인한 충격은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겠죠. 글로벌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예일대학교 비영리정책 분석기관인 버젯 연구소에 의하면요.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부과와 중국의 추가 관세 20%를 부과하면 미국 2025년 GDP가 0.6% 감소한다라 말을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0.4%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 제한, 불법 이민자 퇴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도 예상이 됩니다. 저임금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노동자 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이거는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제한시키겠죠. 이런 이유로 연준 의장 파월은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침체가 와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은 침체가 온 상태에서 치솟는 물가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은 지킬 수 있겠지만 미국 경제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괴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연준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돈의 흐름을 읽는 연준의 생각법은 어떠한 위기에도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연준 정책, 시장의 관계를 풀어서 설명했고요. 딜레마를 딛고 일어설 연준의 선택을 예측하고 경기 사이클상 미국의 경제가 현재 어느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연준이 보내는 시그널을 통해서 주식, 채권, 외환, 금, 부동산, 원자재 중에 어디로 돈의 흐름이 이어질지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이슈가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궁금한 분들,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불리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